오늘 밤 오지 않아도 돼. 어머니께서 네가 오는 걸 원치 않으셔. 시어머니의 새집 집들이가 열리는 저녁. 남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요. 오빠,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들. 나는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나는 모든 결제를 취소하고 모든 자금을 회수했다. 1시간 후 그들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관자놀이를 천천히 눌렀다. 그녀 앞에 노트북 화면에는 방금 전 엄청난 액수가 빠져나간 숫자들의 행렬이 표시되어 있었다. 최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호화로운 저택의 마지막 잔금 납부였다. 그 집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를 위한 집이었다. 지우는 긴 한숨을 내쉬고 노트북을 닫은 뒤 사무용 의자의 등을 기댔다. 성공적인 의류 수출 회사를 이끄는 CEO로서 지우는 수십억 원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뭔가 달랐다. 사라지지 않는 씁쓸함이 있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남편 민준이 애처로운 얼굴로 찾아왔다. 민준은 착한 남자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어머니의 뜻에 너무나도 순종적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지우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지우가 이미 여러 번 들어본 설득을 시작했다. 자기야,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 남은 인생 동안 괜찮은 집에서 살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시래. 지우는 침묵했다. 괜찮은이라는 말. 민준과 최 여사가 말하는 괜찮은의 기준은 매우 상대적이었다. 지금 사는 집도 충분히 좋았지만 최 여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다. 최 여사는 지우를 단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다. 최 여사에게 지우는 그저 우연히 성공한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 지우의 사업가라는 지위는 그녀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는커녕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최 여사는 며느리로서 지우가 모든 수입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맡겨 관리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지우는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피땀 흘려 일했고 그 돈을 명확한 곳에만 사용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약점이었다. 어떤 집을 말하는 거예요? 오빠, 지우가 그때 물었. 저기 평창동에 있는 거 있잖아. 어머니께서 이미 둘러보셨대. 공기도 맑고 좋다던데. 민주는 지우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지우는 거의 숨이 막힐 뻔했다. 평창동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였다. 그곳의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작은 궁전이었다. 오빠, 그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우리 지금 사업 확장 중이잖아요. 지우는 협상을 시도했다. 제발, 지우야. 이번 한 번만 어머니를 위해서 약속할게. 이 다음엔 절대 아무것도 부탁 안 하실 거야. 자식으로서 어머니 하나 행복하게 못 해드리는 게 너무 부끄러워. 민주는 자신의 주무기인 죄책감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지우는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고 자신의 희생이 언젠가는 최 여사가 자신을 받아들이게 만들 것이라고 항상 희망했다. 그렇게 그 집의 구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지우가 모든 것을 처리했다. 부동산 중개인과 협상한 것도 그녀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꾸민 것도 그녀였. 그리고 개인 저축에서 수십 %에 달하는 계약금을 지불한 것도 그녀였다. 민준과 최 여사는 초기 계약서에 서명할 때 잠시 들러 사진을 찍고 페인트 색깔을 고르는 게 전부였. 그 과정 내내 지우는 자신이 마치 걸어다니는 지갑처럼 느껴졌다. 만날 때마다 최 여사는 지우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질문은 항상 같았. 집은 어떻게 돼가니? 언제 끝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혹은 지우야. 듣자 하니 집들이 파티 케이터링이 엄청 비싸다더라. 너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나 망신당하게 하면 안 된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집들이 파티. 그것이 바로 민준과 최 여사가
지난 한 주 내내 계획하고 있던 것이었다. 내일이 바로 그 중요한 날이었다. 새집을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날.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값을 완납한 지우는 파티 계획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지출 보고서만 받을 뿐이었다. 매일 민주는 그녀에게 청구서 목록을 보냈다. 고급 케이터링, 수입꽃 장식, 최 여사의 사모님 친구들을 위한 고급 인쇄 초대장까지. 그리고 지우는 요청된 금액을 이체할 수밖에 없었.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민준과 최 여사가 파티 진행 요원들의 유니폼으로 쓸 원단 샘플을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 진행 요원들이 누구인지 지우는 전혀 알지 못했다. 아, 지우야. 왔어? 민준이 약간 어색하게 인사했다. 최 여사는 힐끗 쳐다볼 뿐 다시 원단 카탈로그에 집중했. 네, 오빠. 준비는 잘 돼가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럼 다 됐지. 내일 최고의 파티가 될 거야. 민준이 외쳤다. 잘 됐네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 어머님, 방금 제가 집 잔금 다 치렀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 집이에요. 지우는 적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최 여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잘 됐네. 당연히 그래야지.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민준아, 내 생각엔 은색보단 이 금색이 더 고급스러운 것 같구나. 내 손님들이 분명 감탄할 거야. 지우는 심장에 칼날이 밝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다면 그녀의 모든 노력, 그녀가 쓴 수십억 원의 돈은 그저 의무로만 여겨졌단 말인가. 민주는 아내의 표정 변화를 보고 서둘러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물론이죠, 어머니. 금색으로 하죠. 지우야, 피곤하지? 어서 씻어. 그것은 민준이 지우를 대화에서 배제시키는 부드러운 방식이었다. 지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향했다. 자신이 바보 같았다. 왜 계속 기대했을까? 왜 자신을 명백히 싫어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사려고 했을까? 그녀는 옷을 갈아입는 동안 방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그들을 다시 마주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민준의 통화 소리를 들었다. 최 여사는 이미 돌아간 듯했고 민준은 거실에서 다시 그녀와 통화하고 있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똑똑히 들렸다. 네, 어머니, 다 해결됐어요. 지우가 방금 잔금 전부 이체했어요. 민준이 말했.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여사의 희미한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다 민준이 웃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계획은 안전해요. 좋아. 오늘 잔금 치르게 한 거 확실하지? 그 후에 네가 할 일은 뭔지 알지? 지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 계획은 안전해요. 네가 할 일.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불길한 예감이 온 힘을 다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고, 그저 망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의 말투, 비밀로 가득 찬 공모자의 어조는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게 했다. 그녀의 돈이 모두 이체된 직후 그들이 말하는 계획이란 대체 무엇일까? 다음 날은 최 여사의 새집집들이 디데이였다. 파티는 저녁 7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지우는 복잡한 심경으로 잠에서 깼다. 어젯밤 민준과 최 여사의 전화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네가 할 일은 뭔지 알지? 그 문장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맴돌았다. 아침에 민준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여보, 나 먼저 가서 어머니 준비하는 거 도와드려야 해. 당신은 회사 일 봐. 신경 쓸 거 없어. 민주는 서둘러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오빠,
나도 같이 갈게요. 케이터링이라도 확인하는 거 도울 수 있잖아요. 지유가 제안했.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돌아섰다. 아니야, 지유야. 거긴 이미 사람 많아서 복잡해. 괜히 당신만 피곤해져. 당신은 오늘 밤의 주인공이잖아. 이따 저녁에 예쁘게 하고 오기만 해.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지유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떠났다. 주인공. 지유는 씁쓸하게 웃을 뻔했다. 자신의 파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공이 어디 있단 말인가. 파티 비용을 전부 지불한 주인공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무실에 있는 내내 지유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개인 공간에 곱게 걸려있는 파티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였다. 우아한 로즈골드 색상의 브로케이드 드레스에 같은 톤의 실크 스카프를 매치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 최 여사의 사모님 친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준을 위해서였다. 민준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랐. 그녀는 아주 특별한 집들이 선물도 준비했다. 3개월 전 특별히 주문한 유명 서예가의 작품으로 최고급 목재로 조각된 액자에 담겨 있었다. 오후 4시, 지유는 일찍 퇴근하기로 결정했다. 차분하게 준비하고 싶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이따 몇 시에 데리러 올 거예요? 아니면 나 혼자 갈까요? 우리 옷 색깔 맞춘 거 맞죠? 민준의 전화는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지유는 메시지를 보냈다. 확인 표시는 떴지만 답은 없었다. 지유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 아주 바쁜가 보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그녀는 최 여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다. 혹시 부족한 것이 없는지 형식적으로나마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전화는 2번 울리더니 갑자기 끊겼다. 거절당했다. 지유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왜 전화를 거절했을까? 다시 걸어보니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번호가 차단됐나? 아니, 설마 최 여사님은 연세가 있으시니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르셨을 거야. 지유는 머릿속으로 그 주문을 계속 되뇌었다.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저녁 6시 지유는 샤워를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았다. 옅은 화장을 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 이번에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최 여사처럼 무언가 아주 잘못되고 있었다. 지유는 가만히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아름답고 성공했지만 처량해 보였. 자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구걸하고 있었다. 자신의 전화를 받지도 않는 사람들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 돈을 대고 있었다. 어젯밤 민준의 말이 다시 떠올랐. 그 후에 네가 할 일은 뭔지 알지? 이것이 그의 임무였을까? 돈을 다 받은 후에 지유를 제거하는 것. 집이 완납된 후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준은 날 사랑해. 적어도 예전엔 그랬어. 저녁 6시 30분. 파티는 이미 시작되었을 시간이었다. 지유는 여전히 방에 앉아 있었다. 아름다운 파티 드레스는 여전히 걸려 있었고 값비싼 선물은 곱게 포장된 채였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자신이 돈을 낸 파티를 위해 준비하고 화장까지 마쳤지만 자신이 초대받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이 불확실성을 끝내야 했다. 확실한 답을 얻어야 했다.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 앱을 열었다. 더 이상 전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민준이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잘 관리된 그녀의 손가락은 흔들림 없이 타자를 쳤다. 오빠, 저 준비 다 됐어요. 지금 출발할게요. 그녀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즉시 회색 확인 표시 2개가 나타났다. 지유는 깜빡임 없이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 표시가 파란색으로 바뀌기를 답장을 기다렸다. 1분이 지났다. 5분이 지났다.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다음에 올 답장이 무엇이든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호화로운 안방에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우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 오빠, 저 준비 다 됐어요. 지금 출발할게요. 는 방의 조명 아래 너무나 순진하고 애처롭게 보였다. 회색 확인 표시 2개는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분명히 읽었을 것이다. 그의 손에 휴대폰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답장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몇 분이 흘렀고 지유의 기다림은 초조함에서 차가운 불안감으로 거실의 벽시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망치가 천천히 내리쳐지는 소리 같았다. 정확히 6시 45분 그녀의 손에 있던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지유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열어 남편에게서 온 새 메시지였다. 단 한 문장이었다. 그녀의 모든 두려움, 헛된 희생, 그리고 그동안 받아온 모든 굴욕을 요약하는 한 문장. 오늘 밤 오지 않아도 돼. 어머니께서 네가 오는 걸 원치 않으셔. 지유는 그 문장을 1번, 2번, 3번 읽었다. 단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처럼 낯설었. 휴대폰이 서서히 그녀의 손아귀에서 미끄러져 실크 잠옷으로 덮인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에는 완벽한 화장을 한 아름다운 여성이 텅 빈 눈으로 비치고 있었다. 값비싼 로즈골드색 파티 드레스는 옷장에 걸린 채 주인의 운명을 비웃는 듯했다. 비싼 서의 선물은 침대 위에 놓여 어리석음의 기념비처럼 보였다. 초기의 충격은 몇 초 만에 지나가고 찌르는 듯한 물리적 고통이 뒤따랐다. 거대한 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미안, 파티가 연기됐어도 아니었고, 미안,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아니었다. 노골적이고 잔인하며 의도적인 거절이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그녀의 남편 민준이었다. 그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었다. 공범이었다.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어젯밤 민준의 전화통화. 우리 계획은 안전해요. 네가 할 일은 뭔지 알지? 이것이 민준의 임무였다. 모든 청구서가 지불된 후 지유를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 집은 완납되었고 파티 비용도 지불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유가 필요 없었다. 그녀는 유효 기간이 다 된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다. 다른 기억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다. 최 여사가 감기에 걸려 며느리의 간호를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파리의 중요한 출장을 취소했던 기억. 사실 최 여사는 이웃들에게 성공한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릴 수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민준이 완전히 실패한 카페 사업의 손실을 막아주었던 기억. 회사의 비상 자금을 사용했지만 민준이나 최 여사에게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오히려 불평만 들었다. 이왕 줄 거면 투자금을 더 크게 주지 그랬어. 자본이 많았으면 분명 성공했을 텐데. 지우는 최 여사의 모든 비아냥을 떠올렸다. 지우가 너무 딱딱하고 고리타분하다는 비아냥. 너무 일에만 빠져 여자의 본분을 잊었다는 비아냥.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아직 손주를 낳지 못해 불임이라는 비아냥까지. 사실 결혼한 지 이제 2년이었고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신을 미룬 것은 지우 자신이었다. 그동안 지우는 모든 것을 참아냈다. 민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삼켰다. 그녀는 항상 민준이 자기 편이라고 그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문자 메시지는 증거였다. 민준은 힘들어한 게 아니었다. 그는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지우를 선택하지 않았다.
눈물이 눈꺼풀에 고이기 시작했다. 뜨겁고 따가우며 굴욕으로 가득했다. 거의 흐느낄 뻔했다. 소리치고 물건을 던지고 미친 듯이 울고 싶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무언가가 일어났다. 눈물은 눈꺼풀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드라이아이스처럼 차갑고 맑은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형태를 바꿨다. 그것은 힘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을 한탄하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사업을 일군 강지유였다. 국제적인 고객들과 협상하는 여자, 어려운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쉬운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투자가 썩었다는 것을 막 깨달은 투자자였다. 그리고 똑똑한 투자자는 투자가 썩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손절매를 한다. 지우는 떨어뜨렸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민준의 메시지를 다시 열었다. 오늘 밤 오지 않아도 돼. 어머니께서 네가 오는 걸 원치 않으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를 읽었다. 고통이 아니라 혐오감으로 차갑고 아이러니한 미소가 누드 립스틱을 바른 입술에 스쳤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좋아, 시작은 당신들이 했어.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춤을 췄다. 짧은 답장을 타이핑해서 민준에게 보냈다. 그들을 순간적인 승리감에 잠들게 할 답장이었다. 알았어요, 오빠.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 읽고 안도할 것을 알았다. 좋아, 언제나처럼 순종적이군.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지. 민준은 다시 파티를 즐기러 돌아갈 것이다. 승리감에 젖어서 지유는 개인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 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침실 구석에 있는 서재로 단호하게 걸어갔다. 파티 드레스도 선물도 무시했다. 편안한 사무용 의자에 앉아 서랍을 열고 다른 휴대폰을 꺼냈다. 다른 휴대폰. 그녀의 업무용 휴대폰이었다. 단단한 검은색에 묵직하고 중요한 사람들의 연락처로 가득 찬 물건이었다. 업무용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자신감 넘치게 미소 짓는 그녀의 사진이 나타났다. 이것이 진짜 강지유였다. 대표이사 강지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강지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앞으로 1시간 안에 다리를 불태울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 잿더미 위에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해 단축 다이얼 목록에 첫 번째 이름을 찾았다. 그 이름은 박하준 팀장, PB뱅킹이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저녁 7시 지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지난 5년간 그녀의 자산을 관리해온 프라이빗 뱅커 박하준 팀장에게 연결되었다. 박 팀장은 진정한 프로였다. 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업무 시간 외에 전화 주신 건 오랜만이네요. 저편에서 차분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밤 당장 처리해야 할 몇 가지 긴급 요청이 있어서요. 바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우의 목소리는 몇 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감정의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차갑고 명확한 지시에 어조만 있었다. 박 팀장은 그 심각성을 간파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첫째, 지우가 시작했다. 제 이름 강지우로 된 모든 계좌에서 평창, 이씨 또는 관련 계좌로 설정된 모든 자동이체 및 예약 송금을 즉시 취소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그 어떤 것이든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평창 이씨 관련 모든 자동이체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렸다. 또 있으십니까? 네, 이게 핵심입니다. 지우가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이체한 마지막 잔금 20억 원에 대해서입니다. 자금이 이미 시행사 계좌로 들어간 것은 압니다만 그 주택의 매매 계약서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박 팀장은 자료를 확인했다. 여기 기록된 바로는 계약자는 최연숙님으로 되어 있고 강 대표님께서 완전 보증인이자 주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금은 대표님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완벽하군요. 지우가 나직이 말했다. 박 팀장님, 즉시 은행 법무팀에 연락해 주십시오. 그 거래를 동결하고 싶습니다. 제 자금을 회수하고 싶어요. 이유를 찾으세요. 어떤 이유든 사용하세요. 사기, 강박 또는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집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 문제가 생기길 바랍니다. 박 팀장에게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그건 매우 복잡합니다. 자금은 이미 넘어갔고 완납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복잡한 거 압니다. 지우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쉬운 일을 처리해달라고 팀장님께 월급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VIP 고객이고 오늘 밤 저의 최우선 과제는 그 거래에 법적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 집을 은행 분쟁 상태로 만드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바로 법무팀에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박 팀장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해졌다. 좋습니다. 세 번째, 이건 가장 쉽습니다. 제 주계정에 연결된 모든 가족 카드, 박민준 씨와 최연숙님 명의로 된 것들 말입니다. 전부 영구 정지시켜 주십시오. 일시 정지가 아닙니다. 영구 정지요. 10분 전부터 효력이 발생한 걸로요. 그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표님, 박민주님과 최연숙님에 대한 영구 정지 완료되었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1시간 내로 모든 요청에 대한 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지우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손은 즉시 다음 연락처를 찾았다. 평창 이씨의 마케팅 담당인 김 부장이었다. 지우는 그와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A 12호 구매자 강지우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이제 약간 공황 상태에 빠진 듯 하지만 여전히 통제된 톤으로 바뀌었다. 아, 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파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 부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파티요. 지우가 작게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부장님,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이 12호의 보증인이자 전액 지불자입니다. 맞죠? 네, 물론입니다. 대표님. 100% 대표님 자금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방금 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이 공모해서 그 자산을 차지하려 했어요. 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합법적인 지불인인 저는 어떠한 소유권 이전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저는 모든 자금을 회수할 것이며 해당 주택에 대해 분쟁을 제기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송금했습니다. 지우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약간의 드라마를 섞어 거짓말을 했. 하지만 대표님, 돈은 이미 완납되었고
파티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부장님. 지금 당장 팀을 그곳으로 보내세요. 파티를 중단시키고 그 집을 봉쇄하세요. 그 집은 현재 분쟁 상태입니다. 저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시행사 측에서 최연숙 씨에게 열쇠를 넘겨준다면 저는 평창 이 씨를 사기 공모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지우가 위협했다. 네.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즉시 저희 보안팀과 법무팀을 현장으로 보내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상태를 동결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완전히 패닉에 빠진 듯했다. 수십억 원대 구매자의 소송은 그의 악몽이었다. 좋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2개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은행과 시행사. 이제 3번째였다. 그녀는 자기 회사 운영팀장에게 전화했다. 안 부장, 저녁에 미안해요. 박민준 이사에 대한 임원 복지 회수 서류 준비해줘요. 흰색 카니발, 번호 123가 4567. 그거 회사명에 맞죠? 네, 대표님. 대표님 남편분께 제공된 차량입니다. 안 부장이 의아해하며 답했다. 아니, 더 이상은 아니야. 내일 아침부로 그 차량 회수 조치해요. 오전 9시에 차가 어디에 있든 사람 보내서 가져오고 그 사람 명의의 급여 계좌도 동결해요. 그는 더 이상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지우가 말했다. 민주는 지우의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라는 번듯한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단지 선물일 뿐이었다. 그의 업무 성과는 제로에 가까웠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지우는 업무용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끝났다. 3통의 전화. 총 45분. 45분 만에 그녀는 민중과 최 여사가 막 즐기려던 호화로운 삶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일어서서 서재를 나섰다. 잠옷을 벗었다. 욕실로 걸어가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았다. 라벤더 향 입욕제를 풀었다. 휴식이 필요했. 그녀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정확히 저녁 8시 10분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개인 휴대폰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화면이 밝게 빛났다. 남편 발신. 전화는 길게 울리다 끊겼다. 1초 후 다시 켜졌다. 어머님 발신. 끊겼다. 남편 발신. 휴대폰은 유리 테이블 위에서 격렬하게 진동하며 방 안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전화는 끊임없이 공황 상태로 분노에 가득 차서 왔다. 지우는 눈을 감고 욕조 가장자리에 머리를 기댔다.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들이 패닉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라벤더 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늘 밤 그녀는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저녁 8시 최 여사의 새 집에서는 파티가 절정에 달해 있었다. 집은 빛으로 가득했다. 새로 설치된 값비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수입 대리석 바닥에 빛을 반사했다. 백합과 흰 장미 장식이 모든 구석을 채우며 은은한 향기를 퍼뜨렸다. 클래식 연주곡이 조용히 흐르며 손님들의 가벼운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물론 형식상 노알코올이었다. 이 부딪히는 소리의 배경이 되어주었다. 최 여사는 그날 밤의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반짝이는 스팽글로 가득한 맞춤 드레스를 입고 복잡하게 틀어올린 머리를 하고 있었다. 두꺼운 화장으로 덮인 얼굴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모님 모임이라고 부르는 사교계 친구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칭찬했다. 최 사모님, 이게 집이에요. 궁전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팔찌를 가득 찬 한 여성이 외쳤다. 어머, 별 말씀을. 최 여사는 새 다이아몬드 반지를 과시하려는 듯 손을 내저으며 겸손한 척 대답했다. 이게 다 우리 민준이 덕분이죠. 엄마를 어떻게 기쁘게 해줘야 하는지 아주 잘 아는 아이라니까요. 민준이가 정말 효자네요. 그리고 지우 씨 같은 아내를 얻어서 정말 운이 좋고요. 사업이 그렇게 크다면서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지우의 이름을 듣자 최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재빨리 억지스러운 미소로 표정을 바꾸었다. 아, 지우. 네, 걔는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소 부끄러운 일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말했다. 하지만 물론 민준이가 다 이끌어주는 거죠. 민준이가 없었으면 지우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민준이가 머리가 좋거든요. 근처에 서 있던 민준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왕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해냈다. 어머니의 가장 큰 꿈을 이루어 주었다. 자신이 성공한 아들임을 증명했.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지우에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낸 지 거의 1시간이 다 되어갔다. 아내, 알았어요라는 답장은 그를 매우 안심시켰. 지우는 언제나처럼 순종적이었다. 이제 그는 방해 없이 이 파티를 즐길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느꼈. 버릇없는 어머니와 부유한 아내 모두를. 바로 그때 박 실장이라는 이름의 케이터링 매니저가 약간 굳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박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파티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계약에 따라 케이터링 잔금 50%는 오늘 밤 행사 중에 결제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이죠. 민준이 여유롭게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는 지갑에서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냈다. 지우가 준 무제한 한도의 가족카드였. 이걸로 하세요. 박 실장은 카드를 받아 휴대용 단말기에 긁었다. 몇 초 후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거절되었습니다. 민준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네. 거절이라고요? 그럴 리가요. 다시 해보세요. 통신 상태가 안 좋은가 보죠. 박 실장이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거절됩니다. 이사님, 거래 거절이라고 뜹니다. 주변에서 조용한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다. 우연히 근처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그 장면을 보았고 민준의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다른 카드 있습니다. 그가 약간 초조하게 말했다. 그는 매우 고급스러워 보이는 블랙 메탈 카드를 꺼냈다. 이것 또한 지우의 가족 카드였다. 그는 그것을 박 실장에게 건넸. 이건 분명히 될 겁니다. 박 실장이 카드를 긁었다. 결과는 같았다. 이것도 거절됩니다. 박 이사님. 사용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차단됐습니다. 민주는 거의 소리 지를 뻔했다. 차단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창피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 손님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박 실장의 목소리는 이제 더 단호하고 차가워졌다. 그의 친절한 미소는 사라졌다. 청구액은 총 3천만 원입니다. 저희 회사 규정은 엄격합니다.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저희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중단하다니요? 파티가 진행 중이잖아요. 민준이 쏘아붙였다. 저희는 음료 제공을 중단하고 주방장들은 메인 요리 준비를 멈출 겁니다. 그리고 30분 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뷔페를 철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미쳤어요. 민주는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최 여사는 소란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왜 박 실장님이 화가 나 보이지? 최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다.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모님, 박 실장이 더 이상 존중심을 보이지 않고 바로 말했다. 케이터링 비용이 아직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민준아, 왜 아직 결제가 안 된 거니? 내 아내는 어디 있어? 왜 걔가 이걸 처리하지 않은 거야?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혼돈이 닥쳐왔다. 클래식 연주가 갑자기 멈췄다. 모든 손님들이 현관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있고 심각했다. 가운데에 선 가장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은 민준도 얼굴을 아는 평창 이 씨의 김 부장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티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갑자기 조용해진 공간에서 크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평창 이 씨의 김기태 부장입니다. 저는 최연숙님과 박민준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제 민준과 최 여사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은 마치 무대 조명을 받는 것 같았. 무슨 일이십니까? 부장님. 민준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매우 심각한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파티 예절을 신경 쓰지 않았. 저희는 방금 은행과 저희 법무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주택의 주 지불인이자 완전 보증인인 강지우님께서 이 거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최 여사가 소리쳤다. 동의를 철회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완납됐어요. 내 아들 아내가 다 지불했다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모님. 김 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분께서 완납하셨고 그분께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강지우님께서는 사기 및 강박의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합법적인 지불인으로서 당신에게 열쇠를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체된 자금은 그분의 요청에 따라 은행 측에서 동결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현재 분쟁 상태입니다. 정적. 너무나 조용해서 한 손님의 잔에서 얼음이 녹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분쟁. 최 여사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한 손님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이 파티는 끝났습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 안전을 위해 모든 손님들께서는 즉시 이 장소를 떠나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 집은 법적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저희가 임시로 봉쇄하겠습니다. 혼란이 폭발했다. 손님들, 그 사모님들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서둘러 떠나며 수군거렸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다. 최고의 파티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이럴 순 없어.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지유에게 전화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울렸다. 받지 않았. 다시 걸었다. 받지 않았다. 받아, 지유야. 받으라고. 민준은 절망적으로 소리쳤. 최 여사는 패닉에 빠진 민준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내가 전화할게. 걔는 분명 나를 무서워할 거야. 최 여사가 전화를 걸었다. 거절당했다. 다시 걸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또다시 걸었다. 조용한 욕실에서 라벤더 향기 속에서 지우는 화장대 위에서 격렬하게 진동하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남편 발신. 어머님 발신. 남편 발신. 남편 발신. 휴대폰은 끊임없이 비명을 질렀다. 지우는 그저 미소 지으며 눈을 감고 몸을 감싸는 따뜻한 물을 즐겼. 분쟁 중인 집에서의 혼란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 여사를 하늘 높이 칭찬하던 사교계 친구들은 이제 침몰하는 배를 떠나는 쥐들처럼 흩어졌다. 가짜 미소로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놀라움, 동정,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고소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 올해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다. 세상에 저렇게 봉인까지 당하다니 얼마나 창피해. 한 사모님이 친구에게 속삭이며 서둘러 차로 향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저런 호화로운 집을 살 능력이 되겠어. 분명 며느리가 사준 거겠지. 이제 그 며느리가 화난 거고 쌤통이다. 다른 사모님이 개발사 보안팀이
도착하기 시작한 집 앞을 서둘러 사진 찍으며 대꾸했다. 최 여사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승리의 무대였던 대리석 테라스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심하게 떨고 있었지만 추워서가 아니었다. 분노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 때문이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이제 광대 의상처럼 느껴졌다. 얼굴의 두꺼운 화장은 식은땀에 번져내리기 시작했다. 민준아, 왜 걔가 전화를 안 받니? 최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민준을 부릅뜬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그런 문자를 보냈어? 왜 걔를 오지 말라고 한 거야? 휴대폰 통화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던 민준은 얼어붙었다. 개발사 팀과 남은 케이터링 직원들 앞에서 어머니가 한 고백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평창 이씨의 김 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 그러니 집을 당사자를 자신의 행사에 오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거군요. 이건 강 대표님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네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최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는 다시 민준에게로 돌아섰다. 계속 전화해. 여기로 오라고 해. 이 모든 게 오해라고 이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해. 빨리. 계속하고 있어요. 어머니, 안 받아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도 창피했지만 공황 상태가 더 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모자가 싸우는 동안 케이터링 매니저 박 실장은 자신의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정리해. 그의 명령은 짧았다. 방금 전까지 음식을 날렵하게 서빙하던 웨이터들은 이제 더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더러운 접시를 거칠게 쌓기 시작했다. 양고기 스테이크, 대하구이, 연어구이 등 손도 대지 않은 뷔페 음식들은 바로 뚜껑이 덮여 트롤리로 밀려나갔다. 그들이 설치했던 모든 꽃 장식을 뽑아냈다. 바텐더들은 커피 머신을 해체하고 모든 시럽병을 회수했다. 그들은 마치 전문 강도단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했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최 여사가 소리쳤다. 그 음식을 가져갈 순 없어요. 그건 이미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박 실장이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결제가 거절되었으니 계약에 따라 저희 소유인 모든 것을 회수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 손대지 않은 음식을 포함한 모든 물품은 저희에게 귀속됩니다. 몇몇 웨이터들은 심지어 식탁보까지 걷어가 앙상한 나무 테이블만 덩그러니 남았다. 호화로웠던 파티는 이제 막 약탈당한 현장처럼 보였다. 최 여사의 수치심은 극에 달했다. 자신의 화려함이 남은 흔적들이 눈앞에서 벗겨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케이터링이 떠난 후 이제 개발사 팀의 차례였다. 김 부장은 노란색의 커다란 스티커로를 꺼냈다. 박 이사님, 최 사모님, 매우 유감스럽지만 두 분 모두 이 부동산을 떠나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최 여사가 울부짖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사모님, 이 분쟁 상태가 해결될 때까지 이곳은 은행이 압류한 개발사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중요한 개인 물품이 있다면 챙기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을 동행한 거구의 보안 요원이 말했. 5분. 민준과 최 여사는 그곳에 아무런 물건도 없었다. 산산조각 난 자존심 외에는 그들 둘은 가장 비싼 파티복을 입은 채 비틀거리며 테라스 계단을 내려왔다. 그들 뒤로 보안팀이 웅장한 목재문에 커다란 노란 스티커를 붙였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출입 금지. 그리고 보안 요원이 정문에 추가 자물쇠를 채웠다. 최 여사와 민주는 이제 꿈의 집 대문 밖길가에 서 있었다. 화려한 정원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창백하고 패배한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들의 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탑승객들은 귀찮다는 듯 인사조차 하지 않았. 이건 꿈이야. 민준아. 꿈이지?
최 여사가 속삭였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녀는 먼지 쌓인 보도블록에 주저앉았. 비싼 옷이 더러워졌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수십 개의 회색 확인 표시만 남은 메시지. 그는 공황 상태로 계속해서 새 메시지를 입력했다. 지유야, 전화 받아. 지유야, 당장 대답해. 어머니 너 때문에 쓰러지시겠다. 카드 막은 거 무슨 뜻이야? 너 미쳤어? 너 나랑 어머니 망신 줬어. 대답하라고 했잖아. 연이은 메시지는 답장 없이 전송되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길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는 절망했고 분노했고 두려웠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우는 마침내 욕실에서 나왔다. 편안한 면 잠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다. 여전히 진동하는 개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민준에게서 온 분노와 공황의 메시지들을 보았다. 그녀는 그 모든 메시지를 차분한 표정으로 읽었다. 그리고 그녀의 우아한 손가락이 답장을 입력했다. 그녀는 민준의 질문 공세에 답하지 않았다. 단 한 문장만 입력했다. 간단하고 직설적이며 그들의 오만함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는 문장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오빠? 어머님께서 제가 오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서요?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파란색 확인 표시 2개. 봉인된 집 앞 어두운 보도블록 위에서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유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민준은 서둘러 열었다. 희미한 희망을 본 최 여사도 머리를 기울였다. 그들은 함께 그 문장을 읽었다. 무슨 일 있어요? 오빠? 어머님께서 제가 오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서요? 정적. 그 순간 민준과 최 여사는 깨달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은행 시스템의 오류도 아니었다. 오해도 아니었다. 이것은 복수였다. 지우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민준의 얼굴은 공황에서 공포로 변했다. 최 여사의 얼굴은 분노에서 순수한 두려움으로 변했다. 그들은 방금 깨달았다. 그들은 순종적인 며느리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잠자는 용을 깨운 것이었다. 평창동 고급 주택가 밖의 거리는 차갑고 조용했다. 방금 전 겪었던 파티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달랐다. 최 여사와 민주는 이제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다.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후 그들은 비싼 옷을 입은 두 명의 거지처럼 보도블록 위에 서 있었다. 부르려던 택시도 몇 번이나 그냥 지나쳤다. 아마도 방금 소란이 있었던 장소에서 손님을 태우기 꺼렸을 것이다. 마침내 거의 30분 동안 수치심을 견딘 후 한 콜택시가 그들을 태워주었다.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앞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은 휴대폰 자판을 쉬지 않고 두드리며 답장 없는 분노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 여사는 뒷자리에 앉아 창문에 기대고 있었다.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억눌린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땀으로 축축한 피부에 가렵게 느껴졌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그들을 힐끗 보며 긴장감을 느꼈지만 잠자코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고속도로 입구에 가까워지자 기사가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침묵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가 항상 불평하던 그 작은 옛날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지우의 아파트, 한남동의 그 고급 아파트로 가야 할까? 한남 더일로. 뒷좌석에서 최 여사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그 여자 만나야 해. 이 모든 걸 취소하게 만들어야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남 더일로 가주세요, 기사님. 그가 기사에게 말했다. 지우와 얘기해야 했다. 이건 분명 엄포일 뿐이다. 지우는 그를 사랑했. 그는 분명 다시 지우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조금 화를 내고 조금 애원하면 지우는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 로비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첫 번째 문제에 부딪혔다. 로비 문에 출입 카드를 댔다. 빨간 불이 켜졌다. 실패. 다시 시도했다. 실패. 접근 거부. 젠장. 민준이 나직이 욕설을 내뱉었다. 또 왜 그래? 최 여사가 소리쳤다. 출입 카드가 안 먹혀.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박민준 씨. 로비 보안 요원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만 소유주분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소유주? 내가 남편이야. 민주는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강지우님 댁에 먼저 연락해서 두 분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안 요원이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말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새 집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자기 아들 집이라고 생각했던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손님처럼 허락을 받아야 하다니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새로운 층위의 굴욕이었다. 보안 요원이 인터콤으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우님. 보안실입니다. 박민준님과 최연숙님께서 로비에 와 계십니다. 올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숨을 참았다. 만약 지우가 로비에서 그들을 거절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끝장이었다. 인터콤에서 지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 올려보내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주는 약간 안도했다. 들었지? 날 기다린대. 그가 보안 요원에게 말하고 어머니의 팔을 끌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너무나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민주는 구겨진 셔츠를 바로잡았다. 최 여사는 비뚤어진 머리를 고쳤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펜트하우스 층에서 열렸다. 민주는 노크할 필요가 없었다. 집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문을 거칠게 밀었다. 지우야,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가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다. 아파트 안의 광경은 그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울고 있지 않았다. 당황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편안면 잠옷 차림에 젖은 머리는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다. 그녀 앞 커피 테이블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집에서 스파를 즐긴 것처럼 차분하고 상쾌해 보였. 지저분하고 지치고 분노로 가득 찬 민준과 최 여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 앉아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연못의 물처럼 잔잔했다. 앉으라고. 최 여사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우리를 그렇게 망신시켜 놓고 앉으라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이 천벌 받을 며느리야. 지우야, 네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심했어. 민준이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떨렸다. 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랑 어머니를 망신 줬어. 내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어머니 집을 봉인했어. 너 미쳤어? 지우는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남편의 눈을 보며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을 찾았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두려움과 이기심뿐이었다. 미쳤다고요?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날카로웠다. 누가 미친 걸까요? 당신들의 꿈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한 내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내 돈을 즐기면서 뒤에서 나를 모욕한 당신들이 미친 걸까요? 민주는 침묵했다. 내가 당신들을 망신 줬다고요. 지우가 유머 없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께서 직접 제가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전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가지 않았죠. 단지 내 소유인 모든 것을 회수했을 뿐이에요. 내 소유라고? 최 여사가 소리쳤다. 여기에 내 것은 없어. 네가 가진 모든 건 내 아들 민준이 덕분이야. 내 아들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 모든 재산은 내 아들 재산이기도 해. 어머님 아들 재산이요. 지우는 이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옅은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 대신해 사실을 얘기해 볼까요? 어머님, 이 회사는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하기 6년 전에 세웠어요. 이 아파트는 제가 민준 씨를 알기 2년 전에 현금으로 샀고요. 차고에 있는 차들은 모두 제 회사명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던 그 호화로운 집은 100%제 개인 계좌에서 나온 돈으로 지불됐어요. 그러니 제게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어머님 아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요? 최 여사는 입을 떡 벌렸다. 대답할 수 없었다. 지우야, 헛소리 그만해. 민준이 대화를 주도하려 했다. 말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애원하는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 문자 보낸 거 사과할게. 어머니가 억지로 시키셨어. 어머니 어떤 분인지 알잖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자기야, 이 모든 것 취소해줘. 은행에 전화하고 개발사에 전화해. 오해였다고 말해. 우리 아직 바로잡을 수 있어. 지우는 그를 쳐다보았다. 바로잡는다고요?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빠. 그 문자 메시지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진실이었죠. 마침내 제 눈을 뜨게 해준 진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끝났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끝나다니 무슨 뜻이야? 민준이 물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지우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옆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와 여행용 가방 하나가 있었다. 민준이 자신의 것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가방들이었다. 이 결혼 생활 끝났어요. 당신들의 걸어다니는 지갑 노릇도 끝났고요. 지우가 말했다. 그녀는 가방을 민준 쪽으로 살짝 찼다. 당신 물건들이에요. 내가 챙길 수 있는 만큼은 챙겼어요. 비싼 옷들, 시계 컬렉션, 신발들. 민준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다. 너, 날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지우가 정정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뿐이에요. 여긴 내 아파트예요. 내 피땀으로 산 곳이고 더 이상 나를 모욕하고 자기 어머니와 공모해서 나를 속인 사람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아요. 사기꾼? 말 조심해. 지우야. 최 여사가 소리쳤다. 제 돈은 즐기면서 제가 돈 낸 파티에는 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게 사기가 아니면 뭔가요? 지우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이제 2분 다 나가주세요. 지우야, 이러지 마. 민주는 정말로 두려웠다. 이제 그는 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지우는 마치 불에 닿은 듯 손을 뺐다. 날 만지지 마.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차는 회수 조치했고 내일 아침 9시에 가져갈 거예요. 신용카드는 이미 막혔고 내일 아침이면 내 변호사가 이혼 소장을 보낼 거예요. 안 돼. 안 돼.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우가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다. 새 집에서 편히 사세요. 어느 집이더라? 아, 아직 봉인된 그 집이요. 그녀는 아파트 문을 활짝 열어 출구를 가리켰다. 나가세요. 그녀가 명령했. 최 여사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민준을 보고 앞으로 나서 지우를 밀치려 했다. 내 아들한테 이럴 순 없어. 지우는 놀라운 힘으로 최 여사의 손을 붙잡았다. 평소 부드러워 보이던 그녀에게서 나온 힘이었다. 다시는 제 집에서 제게 손대려 하지 마세요. 어머님, 지우가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눈이 불타올랐다.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보안팀을 불러서 끌어내게 할 겁니다. 지우의 눈빛을 본 최 여사는 겁을 먹었다. 한 걸음 물러섰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들을 끌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우를 쳐다보며 자비를 구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강철 벽뿐이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펜트하우스에서 걸어 나왔다. 그들이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지우가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박민준 씨. 안녕히 가세요. 최연숙 여사님. 그리고 문이 닫혔다. 안에서 이중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철컥. 민준과 최 여사는 차갑고 호화로운 복도에 서 있었다. 여행 가방 더미 옆에서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노숙자가 되었다. 민준은 좌절감에 복도벽을 주먹으로 쳤다. 아, 지우야. 문 열어. 아직 얘기할 수 있잖아. 지우야. 대답은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그날 밤은 민준과 최 여사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최 여사의 낡은 집. 가장 부끄러운 선택지처럼 느껴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호텔에 묵는다고? 무슨 카드로 결제할 것인가? 민준의 모든 카드는 막혔다. 지갑 속 현금은 그곳까지 갈 택시비를 내기에도 빠듯했다. 결국 그들은 자정이 넘어 낡은 집에 도착했다. 몇 주 동안 비어있던 집은 퀴퀴하고 먼지가 자욱했다. 여전히 파티 드레스를 입고 있던 최 여사는 분노를 터뜨렸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민준아, 네가 좀 더 단호했더라면, 네가 그 여자 돈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았더라면. 최 여사는 모든 물질적 요구의 근원이었던 자신을 잊은 채 아들을 탓했다. 그 문자 보내라고 한 건 어머니잖아요. 민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파티에서 걔 얼굴 보기 싫다고 한 건 어머니라고요. 그들은 먼지 쌓인 거실 한가운데서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민준의 값비싼 여행 가방들에 둘러싸여 심하게 다투었다. 그날 밤 그들은 좁은 방에서 부서진 마음과 서로를 향한 원망을 안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현실은 그들을 더 세게 덮쳤다. 민준은 휴대폰 벨소리에 잠을 깼다. 전화가 아니라 알람이었다. 오전 9시. 그 순간 무언가 떠올랐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집 옆 작은 빌라 앞에 그의 흰색 카니발, 지유의 회사차가 멈춰 있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민준이 막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차가 이미 어머니 집 담장 밖에 주차된 것을 보았다. 남자는 그저 그에게 다가왔다. 박민준 씨, 저희는 회사 자산 회수팀입니다. 강 대표님께서 이 차량을 회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업무 지시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민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순순히 열쇠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자랑삼아 타고 다니던 고급차가 다른 사람에 의해 운전되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타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전 11시경 민준과 최 여사가 인스턴트 죽으로 초라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가 집 앞에 멈췄다. 박민준님, 최연숙님 앞으로 온 서류입니다. 민준이 마지못해 나갔다. 기사는 2개의 두꺼운 갈색 봉투를 건넸다. 하나는 그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 최 여사는 의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거칠게 찢었다. 안에 있는 편지 상단의 로고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창 이슈불행, 그녀가 나직이 읽었다. 공식 통지서였다. 주 지불인인 강지유님의 분쟁 제기 및 지급 거부에 따라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미 지불된 계약금의 상당 부분은 위약금과 취소된 파티 손해배상 비용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집이 없어졌어. 최 여사가 힘없이 속삭였다. 몸이 휘청거렸다. 문틀을 잡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이다. 민준은 듣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봉투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봉투는 더 두꺼웠다. 서울의 유명 법무법인 로고가 찍혀 있었다. 봉투를 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혼 소장. 그 단어들이 눈에 확 들어왔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었다. 하지만 지우와 그녀의 변호사는 이것을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다. 소장은 명확하게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지우는 남편과 그 가족에 의한 부당한 대우, 사기, 그리고 재정적 착취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다. 더 끔찍한 것은 첨부 자료였다. 수십 장이었다. 지우의 계좌에서 민준과 최 여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 사본, 주택 구매 대금 이체 증명서, 모든 케이터링 및 장식 비용 지불 증명서, 결혼 훨씬 이전에 구매한 아파트 및 회사 자산의 소유권 증서 사본까지. 그리고 청구 내용은 명확했다. 지우는 엄격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그녀의 모든 특유 재산은 건드릴 수 없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민준이 수입이 없었으므로 거의 없었지만 에 대해서는 지우가 분할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것은 지우가 민준에게 그가 누렸던 모든 회사 복리후생을 개인적인 부채로 간주하여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민준은 더러운 테라스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그는 완전히 끝났다. 지우는 단지 그와 이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재정적으로 뿌리까지 파괴하고 있었다. 민준아, 내 편지는 무슨 내용이야?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최 여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민준은 말없이 서류를 건넸다. 최 여사가 읽었다. 모든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라는 단어는 이해했다. 잠시 꺼졌던 분노가 최 여사 안에서 다시 폭발했지만 화를 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전술을 바꿔야 했다. 교활한 꾀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최 여사가 속삭였다. 눈을 가늘게 떴다. 걔는 이럴 수 없어. 걔는 아직 널 사랑해. 민준아. 그냥 화가 난 거야. 화가 났다고요? 우리를 파멸시키고 있잖아요. 어머니. 그럼 화를 풀게 만들어야지. 최 여사가 말했다.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형성되었다. 사과해야 해. 다시 마음을 녹여야지. 엄마가 걔한테 무릎 꿇을게. 걔 앞에서 울게. 걔 착한 애잖아. 시어머니가 무릎 꿇는 걸 보고만 있진 못할 거야. 민주는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무슨 계획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이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다. 연극이었.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 그날 오후 그들 둘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최 여사는 심지어 더 애처롭게 보이려고 일부러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지우의 회사로 갔다. 그들은 웅장한 의류회사 로비에 도착했다. 민준과 최 여사의 초라한 행색을 본 안내 데스크 직원이 즉시 그들을 막았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강지우 대표 만나러 왔습니다. 남편 박민준입니다. 강 대표님께서는 회의 중이십니다. 하지만 두 분 성함이 이미 명단에 있네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다. 박민준님과 최연숙님은 출입 금지 명단에 올라 있어 사내 출입이 불가합니다. 뭐라고? 민준이 안내 데스크를 내리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지우가 두 명의 임원을 대동하고 나왔다. 그녀는 위험 있어 보이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상쾌하고 집중되어 보였고 마치 어젯밤의 일이 전혀 부담되지 않은 듯했. 그녀는 임원과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작게 웃고 있었다. 지우를 보자마자 최 여사는 즉시 달려가 연기를 시작했다. 지우야, 내 딸아. 최 여사는 바닥에 몸을 던져 무릎을 꿇고 하이힐을 신은 지우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내가 잘못했다. 얘야, 내가 잘못했어. 최 여사는 통곡하며 소리쳤고 로비 전체의 시선을 끌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즉시 멈춰서서 수군거렸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미쳤었어. 민준이랑 이혼하지 마. 얘야.
걔 지금 너무 힘들어해. 우리 좀 봐. 우리 너무 비참해. 제발 용서해줘. 민주는 그녀 뒤에 서서 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멈춰 섰다.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발밑 바닥에서 뒹구는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최 여사를 보고 민준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조금도 없었다. 오직 깊은 혐오감만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임원에게 말했다. 안 부장님, 보안팀 불러주세요. 지우야, 나야. 엄마잖아. 최 여사가 더 크게 울부짖었. 지우는 약간 몸을 숙였지만 최 여사를 일으켜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짜 눈물로 가득 찬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로비에서 똑똑히 들렸다. 우리 엄마는 제게 자존심과 정직함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당신은 그저 내 돈을 원했을 뿐이죠. 지우는 똑바로 서서 말했다. 이 싸구려 연극은 이제 끝났어요. 2명의 보안 요원이 재빠르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표님, 이 2분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다시 평범하고 전문적으로 돌아왔다. 다시는 제 회사 건물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확실히 해주세요. 영원히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보안 요원들이 최 여사와 민준의 팔을 잡았다. 안 돼. 지우야. 너 천벌 받을 거야. 이 불효막심한 며느리야. 갑자기 최 여사의 울음이 그치고 얼굴은 끔찍한 분노의 가면으로 변했다. 그녀의 연극은 순식간에 탄로 났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욕설을 퍼부었. 민주는 끌려나가면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는 지우를 쳐다보았. 지우는 단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돌아서서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임원과 대화를 이어갔다. 최 여사가 로비 유리문을 통해 끌려나가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비명을 질렀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강지우. 넌 늙어서 외톨이가 될 거라고. 유리문이 닫히며 그녀의 목소리를 막았다. 엘리베이터 안의 지우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후회를 넘어섰. 이제 그녀는 자유의 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 후 몇 달은 민준과 최 여사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지유의 회사에서 굴욕적으로 쫓겨난 후 그들은 도시 외곽의 좁은 집으로 돌아갔. 한때 꿈의 집을 위해 거만하게 떠났던 그 집은 이제 답답하고 비참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실패한 파티, 봉인된 집, 그리고 지유의 회사 로비에서 쫓겨난 최 여사의 굴욕적인 이야기는 불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최 여사의 사교계 친구들, 사모님 모임은 그녀를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그녀를 웃음거리로 삼았다. 최사모, 그 분쟁 최사모 말이야. 하하, 듣자 하니 지금 다시 쥐구멍 같은 데서 산다던데. 정말 안 됐어.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 특히 며느리 돈으로 교만 떠는 건 더더욱. 사회적 인정에 목숨 걸던 최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혔다. 식사를 거부했다. 이웃을 만나는 것이 창피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스트레스, 수치심,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고혈압이 재발했고 당뇨병이 악화되었다. 한때 반짝이는 드레스로 화려하게 치장하던 여인은 이제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낡은 잠옷을 입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할 뿐이었다. 한편 민주는 탈출구를 찾으려 했었다. 사실상 지우가 준 돈에 잔재였던 그들의 저축은 생활비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지우의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라는 직함은 가면일 뿐이었다. 그는 실제로 일해본 적이 실질적인 기술이 없었다. 민주는 이사 경력을 기재한 가짜
이력서로 몇몇 회사에 지원했다. 몇 번의 면접 기회를 얻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경험 많은 면접관들은 눈앞의 남자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박민준 씨 이력서에 수출 실적을 200% 올렸다고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럽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한 회사의 인사팀장이 물었다. 민주는 더듬거렸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트렌드를 보면서 네, 인터넷에서 트렌드를 봤습니다. 면접관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짓고 서류를 덮었다. 알겠습니다. 박민준 씨,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탈락입니다. 그러네 보편적인 암호였다. 수십 번의 지원이 거절된 후 민주는 절망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사에서 부장으로 거절, 과장으로 거절, 형사원으로 거절. 마침내 엄청난 수치심을 안고 그는 구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해야만 했다. 그는 이를 할부금이 목을 조이는 렌터카로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그가 누렸던 호화로운 삶, 고급 차, 비싼 시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다. 그의 현실은 담배 냄새. 나는 렌터카 안에서 몇 시간씩 앉아 코를 기다리고 종종 기름값과 밥 한 끼값만 겨우 벌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좁은 집은 이제 영원한 싸움터가 되었다. 병든 최 여사는 점점 더 까다롭고 화를 잘 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민준도 쉽게 감정이 폭발했다. 민준아, 돈은 어딨어? 엄마 약 다 떨어졌어. 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네 엄마 약값 하나 못 벌어? 최 여사가 침실에서 소리쳤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돈. 어머니는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민준이 렌터카 열쇠를 테이블에 던지며 대꾸했다. 새벽부터 새벽까지 운전해도 이게 다예요. 계란 프라이 얹은 밥이나 먹을 정도라고요. 지우 있을 땐 안 그랬잖아. 그때 넌 효자였어. 지우의 이름을 듣자 민준의 목에 핏대가 섰다. 그만해요, 어머니. 그만.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의 허영심 때문에. 어머니가 욕심부리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지우를 모욕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요. 이제 와서 엄마를 탓해.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한 게 너야. 내 아내 하나 통제 못한 게 너라고. 멍청한 놈, 민준아, 멍청해. 그 싸움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서로를 탓하고 저주했다. 모자간의 사랑은 더 이상 없었다. 남은 것은 증오와 뒤늦은 후회뿐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가난의 덫에 함께 갇혔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집에 남은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다. 낡은 가구, 최 여사가 한때 자랑했던 모조 보석들. 모든 것이 헐값에 팔려나갔다. 민준과 지우의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권리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자산이 원래 그녀의 것이었기 때문에 민준은 여행 가방 더미와 지우의 변호사가 현재 청구하고 있는 회사 복리후생 관련 빚더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결혼 생활을 끝냈다. 어느 날 오후 하루 종일 손님을 태우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번 후 민준은 길가에 렌터카를 세웠다. 그는 지치고 배고팠다. 잠시 생각을 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보려고 휴대폰을 열었다. 바로 그때 유명 가십 계정의 게시물을 보았다. 그 게시물은 인터뷰 영상이었다.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 작은 휴대폰 화면에 나타났다. 지우였다. 지우는 매우 달라 보였다. 더 빛나 보였다. 그녀의 옷차림과 정장은 더욱 우아해 보였다. 그녀는 유명 비즈니스 토크쇼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밀라노의 유명 패션 브랜드와 올해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다. 화면 속 지우는 미소 지었다.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모두 팀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새로운 패션 라인을 출시했는데 유럽 시장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대표님은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하시고 매우 행복해 보이시는 롤모델입니다. 비결이 무엇인가요? 아시다시피 최근 사생활에서 힘든 시기를 겪으셨잖아요. 지우가 작게 웃었다. 힘든 시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방이 다시 깨끗하고 상쾌해지려면 쓰레기를 버려야 하죠. 제 비결은 간단합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짐이 되는 것은 놓아버리는 거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껐다. 쓰레기를 버린다. 짐을 놓아버린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지우의 눈에는 쓰레기였다. 그는 차의 핸들을 내리쳤다. 지우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화가 났다.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보았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텅 빈 웅장한 집을 쫓기 위해 그것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다. 한편 지우는 시원한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전직 이사였던 민주는 텅 빈 배와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뜨거운 렌터카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업보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 실패한 집들이 밤으로부터 1년이 흘렀다. 민준과 최 여사에게 그것은 고통의 1년이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365일의 자유와 성장이었다. 그녀의 이혼은 6개월 전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판사는 지우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우의 소유권 증거가 너무나 강력하고 명백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회사에 대한 재산 분할을 주장하며 맞서려던 민주는 법정에서 망신만 당했. 그의 변호사는 민준의 기여도를 단 1원도 증명하지 못했지만 지우의 변호사는 민준이 아무런 기여 없이 회사에서 빼돌린 수억 원의 자금을 쉽게 증명했. 민준은 완전히 패배한 남자로 법정을 나섰다. 유독했던 결혼 생활의 짐에서 벗어난 지우는 모든 에너지를 두 가지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사업과 그녀 자신의 행복.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민준이 휴대폰으로 보았던 친환경 패션 라인은 국제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그녀의 회사는 급성장했다. 2개의 새로운 공장을 열어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그녀는 단지 회복한 것이 아니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올랐. 지금의 지우는 다른 사람이었다.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의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단호함의 아우라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인정, 특히 민준 같은 남자나 최 여사 같은 시어머니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회사의 성과와 자유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우는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최 여사가 원했던 것 같은 허영심 가득한 사교계 파티가 아니었다. 그녀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곳에서 감사의 행사를 열었다. 그녀가 그동안 조용히 후원해온 양로원을 겸하는 큰 보육원이었다. 보육원의 강당은 소박하지만 활기차게 장식되었다. 수입꽃이나 수억 원짜리 고급 케이터링은 없었. 대신 색색의 풍선, 커다란 떡 케이크, 그리고 그녀가 후원하는 한부모 가정에 홈 케이터링 업체에서 주문한 수백 개의 맛있는 도시락이 있었. 그녀의 귀빈들은 금팔찌를 한 사교계 명사들이 아니라 해맑게 웃는 고아들과 진심으로 미소 짓는 노인들이었다. 지우는 매우 우아해 보이는 순백의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 어린아이에게 밥을 떠먹여주며
아이가 제잘거릴 때 활짝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짐도 없었다. 오직 평화만이 있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우가 짧은 인사말을 할 때 말했다. 회사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감사함을 나누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입니다. 지난 1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놓아버리는 것에 대해서요. 그녀는 눈앞의 진심 어린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과거를 놓아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빈손이어야만 더 아름다운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행사는 함께하는 기도로 마무리되었다. 지우는 보육원 건물의 전면 리모델링을 위한 큰 기부금을 상징적으로 전달했다. 보육원 관계자들과 아이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 거의 같은 시각 먼지 많고 더운 도시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무료 급식소 금요 나눔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소박한 건물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지친 얼굴과 텅 빈 눈빛을 한 사람들이 빈 그릇이나 도시락통을 들고 묵묵히 줄을 서 있었다. 그 줄 한가운데에는 대조적이지만 똑같이 비참한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마르고 병약해 보이는 한 노파가 낡고 비뚤어진 스카프를 두른 채 더 젊은 남자에게 기대고 있었. 마찬가지로 마르고 색 바랜 티셔츠를 입은 그 남자는 텅 빈 시선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최 여사와 민준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현실이었다. 민준이 렌터카 할부금을 내지 못해 차를 압수당하고 택시 운전사 일자리를 잃은 후 그들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웃의 동정으로 살다가 이제는 무료 급식줄에 서서 살아가고 있었다. 좀 빨리 가. 민준아, 엄마 배고파. 최 여사가 투덜거렸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퉁명스러운 어조가 남아있었. 참으세요, 어머니. 줄이 원래 길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바보처럼 굴지만 않았어도. 어머니, 민준이 말을 잘랐다. 처음으로 그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피로감으로 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이제 그만해요. 소용없어요. 그냥 줄이나 서요. 곧 우리 차례예요. 최 여사는 민준의 목소리 톤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아들을 쳐다보고 줄을 쳐다보았다. 마침내 깨달았다. 더 이상 탓할 사람도 남은 것도 없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었다. 다시 보육원. 행사는 끝났다. 지우는 보육원의 아름다운 정원을 혼자 걸으며 부드러운 저녁바람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비서가 다가왔. 대표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잡지와의 인터뷰가 5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을 보았다. 평화로웠다. 그녀는 민준과 최 여사를 용서했.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거에 남은 독소를 놓아버리기 위해 용서했다. 차로 걸어가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한때 시어머니를 위해 호화로운 집을 사주려고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자신을 떠올렸. 단지 모욕당하기 위해서.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한때 그들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필사적이었지. 그녀는 더 이상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자신의 차문을 열며 생각했다. 하지만 그 대신 신은 내게 훨씬 더 값비싼 것을 주셨어. 신은 내게 그들이 결코 봉인할 수 없는 궁전을 주셨지. 바로 자유라는 이름의 궁전을. 그녀는 차에 올라타 스카프를 바로잡고 자신이 직접 만든 미래를 향해 차를 몰았다.